윤석열 씨의 내란 사태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 박영식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기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사평론가계에 떠오르는 별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26년 관록의 선임기자 정치 현장을 누비셨던 황방열 기자님 두 분한테도 이 사태는 초유의 사태이시고 충격적인 사태시죠. 아, 그럼요. 네, 이게 뭐 지금 어제 있었던 대국민 담화, 네. 이제 윤석열 씨의 대국민 담화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또 다르기 때문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후로 다시 초유의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담화인 건데,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긴급 담화를 한 거니까. 근데 두 번째 담화가 사실 기존에 있었던 자신의 어떤 사과라든지,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세 번째네요. 비상계엄 선포, 쇼츠 사과, 이번에 있었던 어제 담화인데, 사과에 대한 내용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뭐 사전 녹화로 진행했다고 하는 이 대통령의 담화라는 것이 사실관계가 다 틀려버리고, 극우 유튜버에서나 볼 수 있는 망상들을 다 읊어놓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본인의 명을 단축시키는 자멸하는 담화이지 않았나. 뭐 이제 저희가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너무 내용들이 충격적이어가지고요. 저는 뭐 전문이랑 영상이랑 골고루 다 봤는데 이걸 사실 꼼꼼히 지적해서 뭐가 팩트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상투어로 미쳤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주변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놀랬다, 좀 과장해서 미쳤다고 그러는데 어제 거를 보면은 정말 그 말 해도 별로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에서 오늘 김정한 논설위원이 칼럼을 쓴 게 있는데 윤석열 씨가 이제 세 가지 중독돼 있다. 권력 중독, 뭐 대통령이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인데 유튜브 중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코올 중독. 근데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대통령의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거명하는 거를 굉장히 꺼리는데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저렇게 직설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살 땐가 11살 땐가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죽고 그다음에 이제 신군부 등장할 때 광화문 해태상 옆에 탱크 장갑차 이런 게 나와 있는 거를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옛날 이야기인데 그게 완전히 이제 흑백 화면으로 저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만입니까? 지금 44년 만에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그로테스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폰 양자 컴퓨터 시대인데 흑백 텔레비전 시대로 갑자기 돌아간 거예요. 정말 지금 속보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갤럽에서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씨 지지율 11%로 최저를 다시 경신했고 탄핵 찬성 75%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요거는 의미 있는 숫자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긍정이 최근에 나왔던 국민일보 창간 기념으로 갤럽에게 맡긴 조사가 탄핵 소추안 부결 이후에 6일과 7일 사이에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긍정이 11% 나오거든요. 근데 부정이 더 올라간 결과로 보이고 이게 뭐 긍정도 뭐 물론 이제 긍정 평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부정 평가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 사실 85%라는 거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의 수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 자릿수가 가시화돼 있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11% 아래로 떨어지기가 힘들다고 뭐 그러니까 10% 아래로 떨어지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분석은 결국 이 윤석열 씨의 담화 이후에 극우 보수라고 불리는 전반적인 지지층의 결집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려면 결국 보수 응답층이 응답을 포기하고 진보층이 더 응답을 많이 하는 즉 표집 성향의 분석을 해보면 중도나 진보가 더 많아졌을 때 한 자릿수로 빠지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얘기고 다만 긍정 11보다는 부정 평가 85%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저희가 윤석열 씨의 어제 담화 얘기를 했는데 담화는 내용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사실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사실관계도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내용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2시간짜리 이 비상계엄이었다. 네.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뭐 300명 미만의 군이 투입됐던 것이라서 뭐 실제로 뭐 어떤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없었다라는 그런 뉘앙스였는데 이게 다 틀렸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황당한 것은 뭐 속보로 나왔던 오늘자 단독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만은 직접 이제 윤석열 씨는 헌재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겠다. 직접 자신이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직접 자신이 그 변론문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론도 스스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재판 생중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사실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실 뭐 법적 근거가 안 받아줄 이유는 없긴 한데 이것도 사실 초유의 일이고 얼마나 본인이 이 어떤 이 상황에 대한 뭐 억울함 내지는 정당성을 강조하고 싶으면 직접 변론까지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사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보도가 어제 하나 더 나온 건데 네. 주간조선의 이제 보도를 보니까요. 자신의 이 대선도 사실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0.73%포인트 차이 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정선거론에 얼마나 젖어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배경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서 하나하나씩 섞어 드릴 테지만 어찌됐든 대국민 담화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대통령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다 설명되는 지금 그런 양태입니다. 그 여론조사 제 생각에는 더 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제 기억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갤럽 여론조사에서 4%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리고 IMF 때 김영삼 대통령이 7%였었어요. 네. 근데 앞으로 그 전국 안정, 이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려면 확실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두 자리는 이제 부정평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긍정평가가 실제로 완전히 바닥으로 가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갤럽에서 오늘 11% 나온 거는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높다. 이런 거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항을 포기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끝까지 맞서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들을 좀 묶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가 약화되지 않은 가능한 한 약화되는 쪽으로 계속 가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제 생각에는 11%가 높습니다. 네, 윤영중 선생님 이따 나오셔가지고 정신 분석 좀 해주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이제 몇 분 정치 고관여층들이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 임기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런 어떤 국민을 대하는 스탠스나 태도라고 한다면 지지율이 1%가 나와도 여론조사를 이제 신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에게는 여론조사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즉, 뭐 물론 이제 황방열 기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이 사람을 정상으로 보고 이 사태를 접근하고 상식과 합리와 이성으로 뭔가를 분석한다는 것은 어제 제가 담화를 보고 이건 무의미하다. 이게 정말 뭔가 방송에 나오시는 평론가분들이나 고관여층들이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A는 B고 이꼴 C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게 너무 무의미해지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송한데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 기사는 쏟아지는데 뭐 계엄군 몇 명 투입했다는 것도 틀렸다, 뭐 시간도 틀렸다, 뭐 틀렸다고 하는데 그냥 팩트는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팩트는 다 이상하게 거짓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왜 네. 올라오는 보고서도 못 믿나 봐요. 법무부에서 확인한 거, 국방부에서 확인한 것도 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팩트는 다 아니라고 치고 근데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는 변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새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황 기자님 말씀하셨죠. 그 두 가지는 조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 헌재 변론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어떨 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 법리적으로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긴급한 현안이나 뭐 참사라든지 사건이 터졌을 때 대하는 방식은 항상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또 국민 정서로 고려해 봤을 때 이거는 대통령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사안이다. 뭐 이태원 참사도 그랬고요. 오송 참사도 그랬고 여러 문제들이 터졌을 때 정치적 책임을 지고 도의적 책임으로 일단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 주는 것만으로도 국가 안정에 기여를 하는 바인데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죠. 그 안 한 원인은 뭐냐?
법리적으로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무오류다. 이게 아직 검찰총장 인식을 버리지 못한 검사의 태도이거든요.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공소 취하는 없다. 우리의 잘못은 없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항상 이길 수 있다. 잘못된 게 없다. 무결점이다. 무오류다. 이 인식이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도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심지어 담화를 통해 내란 고백을 했는데도 이걸 법적으로 우리가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내가 설명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거다. 받아줄 거다. 심지어 헌재 재판관들마저도 쟤네 중에 일부 내가 임명한 애들인데 내가 말하면 들을 거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론 준비가 그래서 좀 뭐랄까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에 가깝고 이미 국민들이 시각화 자료로 내란의 장면을 다 봤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아까 두 번째 이제 그 말씀해 주신 죄송한데 새 결집입니다. 새 결집은 전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고성국 TV에 올라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그저께 영상이 올라온 이후에 어제 담화가 바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유사한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성국 씨도 부정선거 내용 같은 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전광훈 씨가 얘기했던 부정선거리랑 거의 유사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도 맥이 맞닿아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한 바 있지만 이거는 그분들까지도 조사해봐야 되는 그런 가능성을 열고 봐야 되는 게 이 연설문을 누가 써줬냐. 윤석열의 연설문을 누가 써줬는지 전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너무 유사한 지점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혹시 외부에서 작성해서 김건희 씨 손에 들어가고 김건희가 감수를 해서 윤석열한테 갔나? 이 정도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정도로 의심스럽거든요. 네. 내용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뭐 할 거냐?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맞불 집회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매일 지금 진보 집회가 이어지니까 촛불 집회가 이어지니까 맞불 집회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자신들에게 좀 뭐 유리한 그런 보도를 해주는 종편이나 좀 관리나 컨트롤이 가능한 언론사들에게 화면 분할을 1대1로 만들어가지고요. 자, 국민의 여론은 반반이다. 그런 것처럼. 태극기 반, 촛불 반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론전을 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참고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쭉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세력은 아까 말씀드린 극우 보수 세력, 이제 이런 세력들을 결집시켜서 실제 뭐 이 정부에서 극우 유튜버들을 관리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황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은 정광훈 목사한테 좀 동원해라. 태극기 부대 동원해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담화문 중에 통치행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네네. 계엄은 맞아요. 대통령으로서의 고도의 정치행위고 통치행위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익히 알고 있으지만 법률가로는 빵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검사하는 중간에 이제 나와서 변호사 생활도 했다가 다시 검사가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통치행위로는 이미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탄핵된 이제 통치행위론으로 이 면책되는 거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미 없어진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헌법 안에 있다, 헌법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통치행위라는 거는 옛날에 왕정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법 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법에 전혀 구애되지 않고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년대 초반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직전에 김대중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여권 일각에서 그 당시에 여권 일각에서 이 대북 송금을 통치행위라고 해서 넘어가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 바로 다 킬됐어요. 통치행위로는 이미 우리나라 법원에서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통치행위론으로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면책되지 않는다. 이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요지서를 바꾸지 않으면 헌재 가면 그냥 박살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를 40년 전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19세기로 데려가는 그런 변론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제 저도 이제 다수의 법조인들에게 윤석열 씨 담화도 물어봤고 이
변론 요지서 작성이나 본인이 직접 변호하고 뭐 생중계를 원한다 이런 보도를 다 본 절대 다수의 법조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 피의자가 법정에서 저걸 설명하려고 들거나 이제 나름 해명을 하려고 하면 저 정도의 온도 내지는 강도로 어휘를 쓰거나 저런 식으로 설명하면 뭐 한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피의자는 가만히 계시고 앉아 계세요. 조용히 하세요. 나서지 마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뭐 대통령이라는 뭐 현직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피의자로서 그 헌재 심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실제 일반 재판에서 피의자가 저렇게 떠든다는 건 재판장에게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판사가 알아서 원래 제지를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들을 또 하더라고요, 법조인들은. 지금 헌재 재판관 중에 혹시 윤 대통령의 약간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뭐 있는데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저런 얘기 해가지고 이게 통치행위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얼굴 찡그리고 고개를 쳐박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복구매직 복구펌 교육전문 김성정 머리터님이 내일 손님 포기하고 미용실 하시는데 국회 가시겠다고 합니다. 이 미용실 망하는 것보다 나라 망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연세대 학생들은 시험 망하는 것보다 나라 망하는 게 먼저라고 하셨고 얌포유님, 오마주님, 아이고 한성규님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연대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 서울대, 고대, 연대 다 했습니다. 이게 그 특정 학교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학교들이 제일 큰 학교들입니다. 네, 학생 수가 제일 많은 네, 학교인데 네. 거기서 아까 이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10% 전체 재학생의 10% 이상이 모여야 학생총회가 성사가 되는데 이게 다 됐습니다. 다 됐군요. 그러니까 전체 대학의 분위기를 좀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1987년 같은 분위기, 그것보다 더한 분위기 아닙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두 분 말씀은 일단 탄핵 심판에는 사실은 이건 거의 가능성이 윤석열 씨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법성은 분명하다. 대통령실 측에서 나온 이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현재 6명인데 6명 다 찬성해야 가능한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돌아서면 이거 탄핵 어려우니까 탄핵 해볼 만하다. 탄핵 재판 해볼 만하다라는 지금 그런 그렇죠. 정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황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죄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 바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진보에서 집권하거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같은 방식으로 국회를 짓밟았을 때 그 행위가 정당한 통치 행위가 돼버리는 거여서요. 저는 헌재에서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되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탄핵이 안 되면 사실 5천만 국민 다 이민 가야 돼요.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헌재를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개헌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만든 건데 이거 전 국민이 다 지켜본 건데 저거를 만약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 헌법재판소를 없애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참 아까 그 박영식 에디터님 말씀하신 누가 써줬을까 하는 문제, 그 문제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어제 담화문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처음에 계엄 선포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두 가지 사이에 사실은 또 급발진을 한 것도 같아요. 네. 계엄 선포할 때는 좀 뭉뚱그려서 그래도 뭐 종북 세력이 있고 뭐 예산도 깎이고 이런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정말 완전히 부정선거 망상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간첩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보면 중간에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라고 이제 정리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알고 계시는 사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이 왜 이 계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거든요. 몇 차례의 탄핵 그리고 예산에 대한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횡포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 대목들도 다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일단 워딩은 그렇게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라고 한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부정선거론에 대한 어마어마한 극우 유튜브에서 나올 만한 그 망상들을 다 읊어놨거든요. 비밀번호 1, 2, 3, 4, 5부터 시작해서 비밀번호는 또 왜 공개해요?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를 대통령 입으로 공개를 했어. 그래서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황교안 씨 유튜브에 보면은 똑같이 있어요. 1, 2, 3, 4, 5 식으로라는 거를 뭐 중간에 윤석열 씨 쪽에서 뭔가를 또 파악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1, 2, 3, 4, 5로 한답니다라는 말은 황교안 씨 유튜브에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사인의 주진우 편집위원 얘기를 보니까 그 전광훈 목사가 11월 말쯤에
그 태극기 부대 시위를 중단을 했었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정광훈 목사한테 전화를 걸어봤더니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좌파들 얘기만 듣고 부정선거 얘기 안 하는 거 보고 당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시위 중단한다. 이거 보여주려고 중단했다. 전화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하고 통화했다. 와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실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내란 선동죄가 있으니까 지금 계엄 선포 이전까지야 뭐 유튜버는 뭐 민간인이고 그냥 일반인의 자격으로 자신의 뭐 어떤 장에서 얼마든지 헛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도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계엄 선포와 연결되고 이 내란 행위와 직결되는 사안이었다면 그리고 그 내란 이후에도 심지어 계엄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씨가 갖고 있는 망상에 가장 큰 역할을 했을 뿐더러 그 역할이라는 것은 그냥 윤석열 스스로가 뭐 유튜브를 보고 판단하는 건 자유인데 그래서도 안 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영향을 끼친 그 연결고리가 있었느냐. 뭐 전화를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실의 참모를 통해 뭔가를 전달해서 그걸 윤석열이 봤다거나 이런 행위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네네네. 너무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서요. 이제 그런 대목을 좀 차후에 수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내란을 촉발했거나 내란을 지원했거나 이런 혐의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독일로 보면은 뭐 하켄크로이츠라든지 나치와 관련된 그 무분별한 망언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잖아요.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내란 행위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특정 세력들을 중심으로 내란이 선동되거나 그런 거에 부안해동해서 댓글을 달고 뭐 방송을 보시면서 여전히 윤석열 만세를 하거나 뭐 만세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아니 국회에 군홧발로 그 우리 민의의 전당을 짓밟고 총칼을 들고 심지어 이번에 보니까 문을 부수는 산탄총하고요 폭탄까지 들고 간 걸 발견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거를 두둔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윤석열 씨의 담화는 망상이니까 망상의 세계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저는 사실의 세계로 좀 넘어가서 지금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수사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증언 과정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속보가 너무 많이 쏟아졌는데 이 시청자들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들 좀 박영식 에디터님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은 이미 그 영장이 신청이 된 상태고 긴급 체포가 된 상태에서 국수본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대목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발표 3시간 전에 이제 이 계엄 사태에 중요하게 개입이 돼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 즉 계엄의 적극 가담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뭐 물론 지금 뭐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뭐 암 투병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저희 사실 국민들이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법이 있다면 법대로 처벌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경찰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사실 중요한데 민주당사를 제압하려고 했다라는 그 대목이 일단 눈에 띄었습니다. 이 CCTV가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거든요. 한 20명 정도 되는 경찰 인력이 이제 민주당사 주변에 우르르 좀 모여들어서 많은 경찰들이 그 주변에 사실은 민주당사를 지키느라고 원래 운집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특정 시간에 11시 15분이 이게 3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민주당 당사에 수십 명이 몰려가서 포고령 내려진 지 한 15분 만에 경찰들이 왜 왔을까라고 봤더니 알고 보니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 민주당사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듣고 이제 경찰 인력을 움직였다라는 지금 의혹이 대표적으로 하나가 또 드러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신은 사실상 뭐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김봉식 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자세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전에 물론 이 계엄 상황을 안 것도 뭐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이 안가 회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결심실 회동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네. 안가 회동은 이제 계엄 해제 이후에 어떠한 인사들이 차기 대책을 수립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결심실의 경우에도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이 가장 막강하다고 하는
이 합참 내부에 있는 결심실에서 대통령의 국방 관련 인력이라고 해야겠죠. 국방보좌관이라든지 대통령실 참모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인사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서 실제 회의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국방비서관이 참석한 국방비서관이나 국방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실제 이 계엄에 대한 차기 대책을 수립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 조사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초기에는 그 회의에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도 잠깐 왔다가 갔다. 그렇죠. 네, 근데 증언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대목에서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보실장이라든지 비서실장은 지금 한국일보 보도나 여타 보도로는 난 몰랐다. 그렇죠. 나는 네. 잠깐 불러서 갔는데 계엄이더라. 지금 이 정도의 스탠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단독 보도로 언론에서 나오는 관련자들의 부인에 가까운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나는 몰랐다. 난 뒤늦게 알았다. 대통령이 너무 경로했더라. 말릴 수가 없었다. 이런 게 다 아마 자가 발전형 아닐까. 자기 변명을 지금 해놔야 나중에 이제 검경의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사전에 좀 뭐랄까 좀 힘 빼기 단계에 좀 들어간 거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그 방금 말씀하신 결심실 회동에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방비서관 등등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지금 국방부로 따지면 군인들 거의 1개 부대가 아니라 국방부 수뇌부가 전체 다 날아가는 그런 사안인데 결심실 회동으로만 봤을 때 안가 회동까지 보면 내각과 대통령실 전반이 다 날아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계엄에 내각을 포함한 우리 수뇌부들이 전반적으로 다 개입이 돼 있다. 너무 충격적인 거죠. 너무 충격적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그 결심실에 네.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결심실에 간 건 아니고 비슷한 시간에 국방부 지하를 들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네. 근데 이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네. 실제로 그 결심실에 대통령하고 그 국방장관하고 그다음에 육군참모총장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이 그 건물에 있는데 거기를 안 갔다.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어떤 단체장이 음주 굉장히 중요한 뭐 홍수가 났는데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있어서 사진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소주잔을 입에 대기만 했지 알코올을 삼키지 않았다. 이제 이런 변명과 저는 뭐 굉장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막 우기면 그런 거는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의혹은 그때가 이제 국회에서 그 계엄해제 의결을 한 뒤지 않습니까? 결심실 회의는. 그러면은 그때에 사실 국회가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고 뒤집고 이 계엄을 이어갈 것인가를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김민석 의원이나 저기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 2차 계엄에 관련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날 4일날 새벽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정부 쪽에다가 국방위원회에서 질문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계엄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었는지 아느냐. 당신들 중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결심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 논의사항이 어떤지 이런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참석자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주목하는 그 사람이 안보실장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건물에는 갔는데 들어가지 않았다 정도로 지금 부인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좀 수상하게 봤던 기사가 한국일보 단독 보도 오늘 나온 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너무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했고 기존에 나중에 알려질 이제 사실관계들을 좀 부인할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보도가 있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보도가 돼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도착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했고 윤석열은 정 실장은 빠지시오 라고 응수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등장하자 정 실장은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질렀고 김 전 장관은 오히려 정 실장을 노려보며 계엄해야죠 라고 맞받아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진석이 한국일보 출신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프레임 짜가지고 알려준 근데 뭐 꼭 뭐 내용일 어떤 가능성이 있네. 출신 선배가 후배 기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미리 마사지 해놓은 기사를 보도한다라는 그런 전례들은 있지만 한국일보가 뭐 이런 비상계엄 사태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주요 관련자가 이 내용을 흘려주는데 기자로서 안 쓸 수는 없는 거 안 쓸 수는 아니겠습니까? 없죠. 네. 쓰긴 썼는데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엔 매우 수상하다라는 겁니다. 어제 SBS 단독 보도로 나온 그 결심실 회동에 들어가 있는 주요 인사들을 포함해서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은 건물에 갔지만 결심실은 들어가지 않았다. 요게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단독으로 한국일보 보도로 너무 상세한 정진석은 완강하게 계엄을 부인하고 반박한 사람이다라는 게 뭔가 이거 두 가지를 겹쳐보면 아 이거는 본인은 빠지고 싶어서 이제 이런 부인을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제 수사는 다르다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죠. 아, 정진석 비서실장은 아주 지금 정치판에 특히 국힘 쪽에서 가장 산전수전, 공중전, 온갖 일을 다 겪은 사람이다. 그걸로 제가 보기에는 기사가 많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난파선에서 쥐들이 빠져나오듯이 다 각자 하나씩의 단독 기사를 가지고 언론사를 접촉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본인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수사가 진행되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많은 분들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같이 타고 있는 뭐 동일한 분들이. 얘기겠습니다만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뭐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실제 술술 부는 내용 중에는 윤석열 씨가 그때 당시에 경찰청장에게 지시한 그 장소가 10곳이 아니라 뭐 100곳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는 자신이 명령을 받은 내용을 와서 찢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왜 지금에 와서 내용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 같은 그런 행동 양태나 이런 게 왜 뒤늦게 보도가 되는지를 보시면 이게 다 나중에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그 피의자로서의 어떤 노력이랄까 그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주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이 편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날을 한번 아주 간략하게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주목했던 거는 특전사령관이 계속 증언이 바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는 거의 예전부터 윤석열 씨가 계속 계엄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방향으로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 어쩌면 총선 직후부터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날 당일로 가보면 당일에도 그전에는 다 TV 보고 알았다 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다 이 경찰청장조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가에 가서 구체적으로 문서로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전사령관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공익제보자가 될 것 같다라는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공익제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둘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처음에 했던 진술과 지금 시점에 했던 진술을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것들도 엿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특전사령관의 진술 중에 조금 우리가 주시해서 볼 것은 실제 특정 시점에 어떤 내용이 특전사령관에게 하달됐고 그것을 어느 정도의 지휘 계통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까지 알고 있었느냐가 향후에 이제 기소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 또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목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된 내용이 또 새롭게 떠오른 게 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이틀 뒤에 전화를 또 했다라는 의혹이 등장했어요. 이것은 그럼 뭐겠느냐? 결국 자신들이 주고받았던 관련된 내용이나 정보들을 파기하거나 없애려는 방향의 어떤 그런 통화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대목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두 번째로 좀 주시해 볼 내용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전화했던 그 수단이 비화폰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그 경찰 국수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조본에서 김용현의 비화폰을 국방부 조사본부의 도움으로 어쨌든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관련자들 요 대목 두 번째에서 엿볼 수 있는 건
여인영이라든지 곽종근이라든지 뭐 정보사령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김용현뿐만 아니라 윤석열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통신 수단이 대부분 비화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거를 다 지금 수사기관이 빨리 증거로서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술도 중요한데요. 이 진술이 아까 편린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조각조각으로 다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 나중에 다 종합하는 건 수사기관의 일이긴 한데 과거의 것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틀린 게 너무 많아서 그러네요. 배치된 사실들이 네네네. 많아가지고 결국에 중요한 건 증거 확보, 그 증거 확보를 통해서 사실을 규정하고 진실에 다가가는 행위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 큰 사건 볼 때 그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기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호하고 정말 내용 있는 신호하고 소음하고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누가 말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무슨 의도로 말하는가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번에 지금 박영식 에디터 얘기를 하셨지만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6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와가지고 네.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그랬다고 네, 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끝나서 송구합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씨가 자네 때문에 빨리 끝났구만 뭐 이러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가 다 소음인지 부분적으로 소음일지 모르지만 자기 변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조지호 경찰청장도 자기 인생 전체 또는 경찰 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걸 6번이라고 딱 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화한 워딩들을 정확히 기억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기 변호를 위한 소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긴 한데 실제로 실제 재판을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저런 부분들은 채로 한 번씩 다 걸러봐야 됩니다. 뭐 네. 지금으로선 윤석열 씨가 한 얘기하고 또 조지호 청장이 한 얘기는 또 배치되는 상황이죠. 근데 큰 흐름으로 보면 윤석열 씨가 직접 지휘했다라는 증거들은 이제 차고 넘친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 조금씩 자기의 살 길을 찾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가 하달됐고 그 전달받은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행을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마치 따르지 않은 것처럼 혹은 따랐다고 하더라도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급이나 부하들이 따르지 않게끔 조언을 했거나 사실상 현장에서 항명을 한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태가 더 번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수뇌부라는 분들이 이제 와서 대통령이 이상하다. 네. 대통령은 난 평소에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대통령의 명령을 듣고 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이행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 라는 보도는 사실 다 아까 우리 황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수사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언급들을 실제 부하들에게 했는지 부하들에게 명령을 이행하게끔 압박을 하고 강요를 했는지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내에게 대통령이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완전한 자기 변명이자 아마 법률적인 조언을 주변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 명태균 씨 황금폰이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또 보도가 됐는데 그거는 이 사건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비상계엄의 뿌리도 윤석열이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이미 터졌지 않습니까? 네네.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도 비상계엄의 하나의 아주 작은 요인이 될 가능성이 이미 높은 것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황금폰이라고 해서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 한 2억 개 그리고 USB까지 포함해가지고 창원지검에 이미 제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대통령의 어떤 탄핵 가능성을 더 높이는 파면 가능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주요 요인이 될 텐데 대통령만 과연 저 황금폰을 두려워하겠느냐? 전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권 지형 전체를 흔들고 나아가서는 정계 개편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지금 시기에 등장했는지도 저는 굉장히 좀
굉장히 신기하지만 명태균 씨의 감각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황금폰을 꺼내야 훨씬 더 뭐랄까 대통령보다는 국민 쪽에 혹은 야당 쪽에 유리한 환경이나 지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이 저런 이미 제출 방식을 통해서 제출한 황금폰이 어쨌든 대통령 탄핵에 도움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한 달 만에 대통령 탄핵될 거라고 얘기한 적 있지 않느냐. 내 말대로 됐지 않았느냐. 마치 명태균을 좀 신성시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움직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장면이긴 합니다. 저게 시점이 언제예요? 검찰이 확보했다는 게 계엄 선포 전인가요? 계엄 아니요, 선포 아니요. 뒤인가요? 아니요, 계엄 선포 뒤입니다. 뒤에 확보를 했다. 뒤늦게 네. 확보를 했다.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명태균 씨가 그건 제공을 한 것이고. 명태균의 측근이 숨기고 있다가 창원지검에 제공을 한 거니까 어디까지나 좀 의도가 있고 전략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어쨌든 조만간 또 나오게 되겠네요. 나오면 좀 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 탄핵이잖아요. 내일 탄핵 전망 좀 하고 이 정리 일단 요 주제를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탄핵 전망 어떻게 보세요? 황 기자님 먼저 이건 말씀 주시죠. 지금 이제 목전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국민의힘 표가 다 예. 넘어오진 않은 거. 지금 속보를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됐잖아요. 근데 내일 이 탄핵과 관련된 당론을 결정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도 굉장히 압박이 심할 텐데 이미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정호, 한지아 7명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야권 192석에 합치면 이제 199까지 온 겁니다. 네.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가 그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상계엄 관련 상설 특검법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사람들 그 36명을 대상으로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모집단으로 한 거는 탄핵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인 거죠. 네, 네, 네. 내란 특검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22명한테 물어봤는데 13명이 이제 고민 중이거나 찬반을 밝히지 않겠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넘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당론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23명 중에 22명 중에 13명은 고민 중이다. 고민 중이다. 그럼 그리고 9명은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 7명은 그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들입니다. 7명은 찬성 의사 네. 밝힌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 22명 중에 7명은 이제 밝힌 사람들이고 13명 같은 경우에는 고민 중이다. 찬반을 밝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민이 엄청 지금 머리가 뽀개지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다른 뉴스 중에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가 대법에서 그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한 거는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고 직접 침해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난달 25일에 그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사건에 대해서 그 무죄 판결 내린 1심에서 무죄 판결 내린 판사도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이제 후속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판사 세계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주는 충격이 큰 거지만 판사 세계에도 엄청나게 그 파장이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소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판사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사실일 건데 이런 게 이제 미치는 파급 영향 이런 거를 굉장히 주시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확인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 2시간짜리 내란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근거가 완전히 무너지는 완전히 거죠.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헌법기관 선관위도 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뭐 사람들이란 표현보다 어쨌든 중립지대에 있는 선관위도 어제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발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했던 판사마저 체포 명단에 있었다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뭐 그것을 넘어선 사실 더 강한 표현을 사법부가 쓸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헌정 중단 사태를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초래한 거에 대해서 각 부에서 지금 발끈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가 아니고 당장 내일 있을 탄핵소추안 표결에 영향을 중대하게 주겠죠.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이 이 뉴스를 다 안 받겠습니까? 표결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7명 넘어왔고 방금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이 어제 그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바로 이제 그 선관위에서 굉장히 빠르게 일을 처리해서 이제 그 후임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한 명인데요. 그 뭐 교수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백선희 교수가 네, 이제 국회의원 된 거죠. 교수님이 이제 의원 선서도 오늘 뭐 당장 하고 해야 될 텐데 네. 절차가 원래 그렇게 빨리 진행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선관위에서도 3, 4일 걸린다고 예상했었는데 지금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것 의안과에서 같아요. 국회의원과에서 넘기고 선관위에서 받아서 다시 또 국회로 돌아오는 시간을 오늘로 단축시켰으면 그 조국 대표의 공석이나 조국 의원의 공석은 감안하지 않는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가볍게라는 표현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이분들도 고민은 결국 하다가 장고 끝에 악수를 드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0을 가까스로 넘긴 채 가결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결로 분위기는 우주의 기운이 가결로 모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다만 아까 이제 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심중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저는 크게 신뢰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 예, 지금까지 나온 숫자보다 한 자릿수도 한 5명 안쪽으로 찬성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203 3표 5표 안쪽에서 아마 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가까스로 있습니다. 가결될 것이다. 가까스로, 국민의힘에서는 예. 당론으로 그러면 반대를 유지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오늘 이제 원내대표 권성동이나 여타 중진들의 마음이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친윤계 모두 다 오히려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고 나서 더 뭉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탄핵을 찬성할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대략적으로 숫자가 50에서 60명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아마 반대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기존에 밝혔던 분들까지 포함하자면 한 10명 정도가 아마 찬성하는 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명태균 황금폰도 나오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 탄핵이 아니더라도 탄핵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윤석열 부정선거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또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네. 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새치기 한 게 될 수도 있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 명태균 황금폰이라는 것이 결국 선거를 무효화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대선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선거라는 걸 방해하는 행위 내지는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는 행위까지 이제 법적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전직 대통령은커녕 그냥 뭐 지금 현재 내란 범위니까 뭐 그 선거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친윤들이 왜 뭉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재명의 당선을 전제로 하고 네. 국민의힘을 누가 먹을 건지에 대한 그러네요. 당권 경쟁이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 대표 누가 할 거냐 지금 이렇게 그렇죠. 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분당을 이미 전제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그냥 이재명이 되는 거고 네. 그럼 국민의힘을 누가 먹을 거냐? 누구를 또 세울 거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은 쫓아내고 남은 친윤 중에서 누가 먹을 건데 누가 먹을 거냐. 예. 요 경쟁이라고 보는 한동훈 거죠. 대표는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자리를 비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예.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면 지금 그 친윤계 이제 밖에 있는 저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뭐 이런 세력들이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려고 할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고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다시 내세운 거죠. 그게 그 국민의힘 그 중진 의원들이 무슨 추대한다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이후 상황을 예비하면서 하는 가운데서 어제 대통령 담화가 나오면서 그립으로 확 친윤계를 이제 묶어놓겠다. 네.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16년 이후에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그때는 자유한국당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국민의힘이 계보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지금 뭐랄까 시대가 흘러가면서 정당의 성향이 어떻게 좀 더
다운그레이드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좀 더 많이 우경화가 됐다고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 가결 이후에 정계 개편은 아마도 국민의힘이 분당이 되는데 합리적인 보수들이 이탈하거나 혹은 합리적인 보수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이른바 투쟁을 통해 당권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과거와 똑같이 구조 자체는 바른정당이 분리됐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보수들 이제 영남 보수들이 당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이 영남 보수, 영남 자민련으로 일컬어질지 모르는 이 정당은 어떻게 되는 거냐? 부정선거론을 동의하는, 내란에 동의하는 사실상의 우경화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정치에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는 제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힘이 사실 이 국면이 다 지나고 나서 아주 강경한 아까 언급하셨던 정광훈 목사나 네. 그런 이 태극기 부대의 극우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소수 정당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윤영중 레비공공 대표가 조금 있다가 바로 나와서 그 내용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고요. 두 분 박영식 에디터님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말씀만 드리면 빅터차라는 그 미국의 빅터차. 한반도 네. 전문가라는 유명한 분이죠. 사람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고 아델 부시 대통령 때 이제 백악관 NSC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 쪽에 이제 분위기에 좀 밝은 사람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100시간 안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트럼프가 결정해서 발표를 할 거다. 우리가 걱정하는 주한미군 관세, 그 반도체법 관련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거다. 그게 집권 후 취임 후 100일이 아니라 100시간. 1월 20일 날 취임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집권할 때마다 한국은 권한대행 체계가 돼요. 일기 때도 황교안 그랬었네요. 권한대행 때였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시간 문제지만 윤석열 탄핵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조속히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국가적으로 우리한테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처음 집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계획이 이미 다 서 있습니다. 네. 이미 내각 다 짰잖아요. 그렇죠. 백악관 참모들 다 짰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만 합니다. 그 발표도 안 해요. 트위터에다 그냥 올려버리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조속히 지금 우리의 혼란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하시라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내년 초에 정말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정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12월 7일이 중요합니다. 12월 7일 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빨리 14일. 12월 14일. 죄송합니다. 12월 7일에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12월 14일에 탄핵 의결이 꼭 돼야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 같이 좀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 갖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탄핵 의결 전후로 특집 방송으로 황방열 기자님, 박영식 에디터님 또 모시고 뉴스토마토에서 라이브 계속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두 분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조금 더 남아 계세요. 황방열 기자님 보내드리고 윤영중 레비공공 대표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서 윤석열 부부의 전략은 무엇인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잘 바토탄치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